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대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역사의 평가는 종종 승자의 목소리로 기록됩니다. 고구려 제7대 국왕 차대왕, 그의 이름 앞에는 한국사, 최초의 논란 없는 폭군이라는 강력한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의 치세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불길한 천재지변의 연속으로 그려지며 결국 신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군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단편적인 평가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사료의 모순과 치열했던 권력투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폭군의 연대기를 넘어 기록과 해석, 권력과 정당성이라는 더 큰 역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피해 기록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맥락을 탐구하며 폭군이라는 단일한 평가가 과연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추적할 것입니다. 첫째, 그의 출생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왜 당대의 기록인 중국의 후한서와 후대의 공식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그의 가계를 전혀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진 정치적 서사일까요? 둘째, 권력 장악의 과정입니다. 그는 어떻게 일개 장군에서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76세의 고령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즉위는 정당한 왕위 계승, 즉 선양이었을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정변이었을까요? 셋째, 폭정의 실체입니다. 그의 치세는 왜 유독 정적 숙청과 천재지변의 기록으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이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일까요? 아니면 그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신대왕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편집의 산물일까요? 이 질문들을 따라가며 우리는 기록의 장막 뒤에 가려진 차대왕의 진짜 모습을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차대왕은 서기 71년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수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왕족이며 고추가라는 관직을 지낸 제사로 제사는 유리명왕의 아들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차대왕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선대왕인 태조대왕과의 관계에서부터 역사 기록은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국내의 대표적 사서인 삼국사기는 차대왕을 태조대왕의 동모제,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으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뒤를 이은 신대왕 백고 역시 태조대왕의 동생이라는 기록과 맞물려 100세가 넘게 산 태조대왕과 그 형제들이 차례로 왕위를 잇는 이른바 장수 삼형제라는 독특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반면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후한의 기록인 후한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책에서는 차대왕 수성을 태조대왕, 궁의 장자 혹은 사자, 후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이 기록은 삼국사기의 형제설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신대왕을 태조대왕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 고구려 초기 왕계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듭니다.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이 혼란을 해석하며 이들 삼형제가 태조대왕의 이복 동생이 아닌 서자였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각의 논쟁은 단순히 족보의 오류 문제가 아니라 차대왕의 모든 행적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프리즘 역할을 합니다. 만약 후한서의 기록처럼 차대왕이 태조대왕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즉위 후 태조대왕의 다른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한 행위는 왕조 국가에서 흔히 벌어지는 비정한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권력의 속성상 이해의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차대왕이 동생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형의 아들들, 즉 자신의 조카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부자 상속이라는 기본적인 왕위 계승 원칙을 파괴한 패륜적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그의 폭정을 훨씬 더 극악무도하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국사기의 동생설은 차대왕을 시해한 명림답부와 그를 이어 즉위한 신대왕 정권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카를 죽인 폭군이라는 프레임은 왕의 아들을 죽인 폭군보다 도덕적 비난의 강도를 훨씬 높여 그의 죽음을 역사의 필연적인 심판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이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삼국사기 태조대왕 본기에서 후한서에 이르기를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왕위에 올랐다고 명확히 인용하면서도 본문의 서술에서는 일관되게 동생설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김부식이 국내에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 즉 신대왕 정권의 관점이 반영된 역사를 더 신뢰했거나 혹은 형제 계승이라는 서사가 고구려 초기 왕계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더 편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차대왕의 가계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를 넘어 기록의 정치학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셈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수성은 유능하고 야심만만한 장군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용맹하고 굳세며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함이 적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그의 군사적 재능과 냉혹한 성품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묘사입니다. 동생 백고가 사냥을 자제하라고 충고하자 내가 즐길 만하니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일축하는 일화는 그의 오만하고 톡선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모아 정변을 선동하는 모습에서 그가 단순한 한량이 아니라 치밀한 야심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고구려의 역사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사건은 서기 121년에 일어났습니다. 후한의 유주자사 풍한 등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당시 장군이었던 수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거짓 항복이라는 기만술로 적을 안심시킨 뒤 험준한 지형을 선점하고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이후 몰래 군사를 보내 후한의 현도군과 요동군을 기습 공격하여 2000여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은 그의 정치적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전쟁 이전에 수성이 왕의 동생 혹은 아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면 전쟁 이후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바탕으로 그는 늙고 병든 태조대왕을 대신하여 국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대리청정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군사권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개인적 성품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 야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를 지킨 공로가 역설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뒤흔드는 찬탈의 기반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한서가 그의 즉위 시점을 공식적인 양위가 이루어진 146년이 아닌 121년으로 기록한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121년 이후 고령의 태조대왕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고구려의 실질적인 외교 및 군사 활동의 주체는 수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후한서의 기록은 법적인 즉위가 아닌 사실상의 통치가 시작된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25년 전부터 이미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였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146년 94년간 재위했던 태조대왕은 동생 수성에게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줍니다. 태조대왕은 수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양위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 만기에 귀찮음을 느낀다. 하늘의 역수가 내 몸에 있다. 게다가 너는 안으로는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총괄하니 오랫동안 사직에 공을 쌓았다. 신민의 소망을 채웠으니 내가 부탁할 임무를 얻었다고 가히 이를 수 있다. 너로 하여금 즉위하게 하니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수성의 오랜 공로와 능력을 인정하고 신하와 백성들의 뜻에 따라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덕망 있는 군주가 유능한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이상적인 선양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성의 즉위는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32년부터 수성은 양신 등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왕위 찬탈을 권유받으며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왕위 교체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획득하려는 귀족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관나부의 미우 등은 수성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변을 부추겼고 이는 그의 즉위가 소외되었던 귀족 세력들이 연합한 정변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반대 세력의 저항도 있었습니다. 우보 고복장은 수성의 흉계를 알아채고 태조대왕에게 수성이 장차 반역하려 하니 청컨대 먼저 그를 죽여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대왕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지만 태조대왕은 수성의 공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고복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신이었던 좌보 목도르는 닥쳐올 피바람을 예감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버렸습니다. 최고이직 신하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은 당시 조정 내에 팽배했던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결정적으로 146년 수성은 측근들의 부추김을 받아 쿠데타를 실행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태조대왕의 선양 발표는 바로 이 쿠데타가 실행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미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수성과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귀족 세력 앞에서 팩세가 넘은 노세한 왕에게는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태조대왕의 선양은 자발적 양위가 아니라 임박한 유혈사태를 피하고 왕실의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선양이라는 형식은 명분이었을 뿐 실질은 힘에 의한 왕위 찬탈, 즉 정변이었습니다. 태조대왕은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빼앗긴 것입니다. 7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차대왕은 곧바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정당성이 취약한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포 통치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잔인한 성품의 발현이 아니라 불안정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계산된 정치 행위였습니다. 즉위 이듬해인 147년, 그는 자신의 즉위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우보 고복장을 처형했습니다. 고복장은 죽음을 앞두고 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많은 이들이 이를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자보 목도르는 병을 핑계로 은퇴하며 정계를 떠났습니다. 이듬해인 148년, 숙청의 칼날은 왕실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왕위 계승 경쟁자이자 구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을 사람을 보내 살해했습니다. 이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둘째 아들 막덕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생인 백고 훗날 신대왕마저 핍박하여 백고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깊은 산골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잔혹한 숙청은 반대 세력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공포를 통해 잠재적인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대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외부로의 영토 확장이나 활발한 정복 활동을 거의 멈추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태조대왕 시기와 같은 대회 원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반대파 숙청과 친위, 세력 구축 등 내부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차대왕의 치세 기록은 이례적일 정도로 천재지변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군주의 통치 정당성은 하늘의 뜻에 기반했으며 일식, 치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군주가 부덕하여 하늘이 내리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인간의 폭정과 하늘의 재앙을 의도적으로 교차 서술하며 그의 통치가 천명을 잃었음을 암시하는 고도의 서사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위 2년 우보 고복장을 죽이네 겨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즉위 4년 태조대왕의 아들들을 죽인 이듬해 여름에 일식이 있었고 겨울에는 이례적으로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즉위 8년 여름 6월의 때 아닌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징조에 대해 한 무당이 임금께서 덕을 닦으시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자 차대왕은 요사스러운 말을 한다며 그 무당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폭군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독자들에게 차대왕의 폭정 때문에 하늘이 노하여 재앙을 내렸고 따라서 그가 신하에게 시해당한 것은 천벌이자 역사의 순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재지변 기록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의 파멸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계속되는 폭정과 거듭되는 재앙으로 민심은 차대왕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억압받던 귀족 세력들 사이에서도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서기 165년 10월 역사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정변을 이끈 인물은 연나부 출신의 명림 답부였습니다. 당시 그의 관직은 조위로 비교적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인 연나부는 차대왕을 옹립했던 관나부, 환나부 등과는 다른 귀족 그룹으로 이는 이번 정변이 단순히 폭군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차대왕의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던 신흥 귀족 세력을 또 다른 소의 귀족 세력이 전복시키는 방쿠데타의 성격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명림 답부는 백성들이 그 가혹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태조대왕의 왕후였던 상태후가 먼저 차대왕을 독살하려다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명림 답부가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가 차대왕을 시해했다고도 전해집니다. 94세의 고령이었던 차대왕은
19년간의 공포 통치를 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차대왕 시해 후 명림답부와 자부 어지류 등 정변주도 세력은 곧바로 새로운 권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차대왕의 폭정을 피해 깊은 산골에 숨어 지내던 그의 동생 백골을 찾아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8대 국왕 신대왕입니다. 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대사면령을 내리고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정변의 최고 공로자인 명림답부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자복 우보 제도를 폐지하고 그보다 상위 직급인 국상이라는 최고 관직을 신설하여 명림답부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국상으로 왕족이 아닌 신하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연나부 명림씨는 고구려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편 차대왕의 아들이었던 추하는 목숨은 건졌으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신대왕은 그에게 양국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봉토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신대왕 정권의 관용을 과시하는 동시에 차대왕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하는 조치였습니다. 차대왕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고구려의 정치체제가 왕족 중심의 폐쇄적 지배에서 여러 귀족 가문이 국정에 참여하는 오부 귀족 연립 정권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폭정과 비극적 최후는 역설적으로 고구려가 보다 발전된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성장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 7대 국왕 차대왕의 생애는 극명하게 나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장군 수성은 후한의 대규모 침공을 기만술과 전략으로 격퇴한 유능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공로는 분명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국왕 차대왕은 불안정한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포 정치에 의존했으며 정적과 혈육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민심을 잃어 결국 신하의 칼에 최후를 맞이한 실패한 군주였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차대왕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를 시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신대왕과 명림답부 세력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그의 극단적인 폭군 이미지는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의 19년 치세에 대한 기록에서 대외정책, 민생안정책 등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누락된 것은 이러한 의도적 편집의 강력한 방증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우리는 기록된 사실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가 정말 아무런 업적 없이 오직 살육과 폭정만을 일삼았을까? 아니면 그의 공적이 새로운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 속에서 지워진 것은 아닐까? 차대왕은 우리에게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변질시키는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승자에 의해 쓰이는가라는 보편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현대의 웹툰과 같은 대중문화에서 그가 단순히 사악한 폭군이 아닌 왕위 찬탈의 과정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뇌하는 악역으로 재해석되는 현상은 그의 단편적인 이미지 너머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를 상상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차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단순히 악한 왕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고구려 초기 국가 형성기의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다 스스로 파멸에 이른 비극적 인물로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그의 가계에 얽힌 미스터리, 찬탈과 숙청의 과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록의 편향성을 차례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깊은 여운과 함께 역사 기록을 입체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